국내 총생산 GDP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총생산 영어로는 GDP라고 얘기하는 거 앞으로 선생님이 막 얘기하다가 국내 총생산이라고 길게 얘기 안 하고 5글자니까 GDP 그럼 3글자잖아요. GDP라고 얘기해도 국내 총생산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 머릿속에 딱 박아야 됩니다. 자, GDP 국내 총생산 의미 들어갑니다. 선생님 평소에 중요 곱하기 3 잘 안 붙이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국내 총생산이 도대체 뭐냐? 쓰고 나서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국내 총생산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선생님이 색깔로 쓰는 건 너희들도 색깔로 밑줄 치세요.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 쉽게 말하면 돌려서 계산한 것이다. 이게 국내 총생산이다라는 거거든. 자, 그럼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자. 일단 국내 총생산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봐. 국내라는 말은 다 알 거야. 우리나라 안에서. 총생산이라는 건 생산된 거의 총합계라는 뜻이잖아요. 뭘 생산하겠어요? 재화 아니면 서비스를 생산하겠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재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이거 의미 안 보고 그냥 국내 총생산은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가격을 계산해서 다 합친 게 국내 총생산인 거야. 이제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지. 자, 일정 기간 동안 보통 국내 총생산은요. 1년 단위로 계산해요. 보통 1년 단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라 그랬어. 이름이 국내 총생산이잖아.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서요. 국민이 생산을 하든 국민이든 아니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고요.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이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라는 거야. 알겠지? 대신에 한 나라 안에서라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 있는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아, 우리나라 안에서 누구든 간에 생산하면 국내 총생산이구나. 이거 중요하고요. 그다음 새롭게 생산된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새롭게입니다. 새롭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중고품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중고품이 2013년에 생산이 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야. 2013년에 딱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그 자동차를 샀어. 이제 새 차라고 좋아하면서 샀어. 그건 2013년 국내 총생산에 계산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차를 2013년에 샀던 사람이 한 3년이 지나서 2016년에 다른 사람한테 중고자동차로 팔았어요. 자기는 새 차 살려고. 그럼 중고자동차로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주고 중고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중고품에 거래가 될 때의 그 돈은요. 2016년에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새롭게 생산된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 생산물의 가치라고 했어요. 그럼 최종 생산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국민이 좋아하는, 온 국민이 좋아하는 라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으로 선생님이 라면을 계속 예로 들 텐데 이게 이해가 제일 쉬워. 라면의 원료는 밀가루예요. 밀가루는 뭐로 만들지? 밀이라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잖아. 자, 그러면 라면을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농부가 밀을 재배를 해야 되고 이 밀을 밀가루 공장 사장이 가지고 가서 사가서 기계로 빻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라면 공장 사장이 그 밀가루를 사가서 공장에서 라면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라면이라고 하는 제품이 탄생을 하는 거야. 즉 라면은 최종적인 완성품, 즉 최종 생산물이 되는 거고 이 라면을 만들기 위한 밀이나 밀가루는 중간 생산물인 거예요. 라면이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생산물인 거지. 밀을 생산한 가격, 밀가루를 생산한 가격은 최종 생산물이 아니야. 중간 생산물이야. 그래서 GDP에 들어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만든 라면의 가격만 그 해의 국내 총생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최종 생산물은 이런 의미.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시장 가격으로 계산한 거. 그게 국내 총생산. 의미가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 알겠지? 문제를 풀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어쨌든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한 게 국내 총생산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느 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얼마다라는 걸 우리가 듣게 되면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알 수 있어요. 단순하게 얘기해 볼까? A라는 국가는 뭐 어떤 한 해, 몇 년 할까요? 2010년 합시다. 2010년에 A 국가의 GDP, 즉 국내 총생산은 10억 달러. B라는 국가의 2010년에 국내 총생산은 100억 달러야. 그러면은 B라는 국가가 A라는 국가보다 경제 규모가 10배 정도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는 GDP를 통해서 대략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게 그 나라 국민들이 자 어떤 사람은 돈을 이만큼 연봉을 벌고 이 사람은 되게 못 벌고 이 사람 잘 벌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대략 이 나라 국내 총생산이 100억 달러래. 그럼 그 나라 국민들도 소득 수준이 되게 높을 것 같아. 이 나라는 2010년 한 해의 국내 총생산이 1억 달러래. 그러면 아까 그 100억 달러보다 좀 소득 수준이 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국내 총생산의 의미와 중요성, 의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국내 총생산의 한계점, 이것도 시험에 서술형으로 엄청 잘 나와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보자. 첫째, 국내 총생산이요. 포함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국내 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재래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사고 팔리는 재화와 서비스만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게 도대체 뭐라는 얘기냐? 첫 번째, 주부의 가사노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우리 아빠는 직업이 요리사야. 그래서 되게 유명한 호텔 주방장에서 매일 출근해서 매일매일 남들이 먹는 요리를 해요. 아버지는 요리를 하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즉 아버지의 요리라는 노동의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도 요리사는 아니지만 아버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만만치 않게 요리를 잘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전업주부야. 그래서 집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요리를 하세요. 자, 아버지가 어느 날 출근을 해가지고 손님상에 나갈 불고기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엄마는 집에서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출근을 해서 만든 불고기,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해서 그 생산을 하는 서비스의 가치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만 엄마가 맨날 집에서 만들어봤자 이거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다음 두 번째, 봉사활동의 가치. 나는 정말 고아원에 있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가가지고요. 나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학교 다녀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가가지고 이 아이들, 어린아이들 목욕도 시켜주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기저귀도 갈아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내가 막 그런 활동을 해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죠. 봉사활동이죠. 근데 그 고아원에는 봉사활동을 온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와서 그런 일을 전담해 주시는 도우미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돈을 받죠. 나랑 똑같은 일을 해. 보면은 나는 봉사고 그분들은 돈 받고 하는 일인데 그분들도 애들 기저귀 갈아주고 방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셔요. 근데 내가 하는 봉사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분들이 월급 받고 하는 똑같은 활동은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요. 자, 봉사활동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안 들어가느냐.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활동은 포함되지 않아요. 자가 소비라는 건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이 소비하기 위한 생산이라는 거야. 이것도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철수네 집 밭이 있어. 우리 집은 주택인데 앞에 밭이 있어요. 시골인가 봐요. 밭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집 밭이 있어요. 밭 크기도 똑같고 재배하는 것도 똑같아요. 고추 심었고 배추 심었고 파도 심었고 가지도 심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는 여기서 고추랑 배추랑 파랑 가지를 심어가지고요. 이거를 팔 생각이 없으세요. 열심히 재배를 해서 그거 가지고 저녁상에 요리 만들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옆집의 철수네 아버지는요. 이걸 소일거리, 부업으로 하세요.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잘 자라면 이거를 동네 시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좌판 깔아놓고 판매를 하세요. 자, 자가소비. 우리 가정이 하는 게 자가소비야. 생산해서 우리가 먹는다라는 거지. 철수네 아저씨가 생산해서 시장에서 판 거는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 밭에서 생산한 거는 우리가 먹는 건 포함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가 포함되지 않느냐.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들. 불법 거래라는 게 물론 뭐 마약 거래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다가 장사한다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몰래 걸리면 벌금 엄청 물겠죠. 그런 식으로 거래되는 것들도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결국 사회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큰데 포함되지 않아. 이게 국내 총생산의 첫 번째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 총생산의 한계가 또 뭐가 있느냐. 국내 총생산을 안다고 해도요.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복지 수준이라든지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지 낮은지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건 그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행복도, 만족감 같은 걸 삶의 질이라고 하거든. 이런 건 사실 국내 총생산을 통해 가지고 파악하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줄게. 이런 거. 환경오염 발생 비용, 교통사고 발생. 자, 이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잘 돌아가. 막 생산이 되게 많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경제가 막 활성화되어 가지고 돌아가는데 자동차 생산을 되게 많이 한 거야. 국민들이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를 막 한 집에 자동차가 2대, 뭐 급기야는 3대씩 가진 집도 많아졌어요.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막 길에는 자동차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해지고 그 다음에 교통이 혼잡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나는 거야. 그럼 니네 교통사고 난 거 경험해보거나 본 적 있죠? 교통사고가 나서 차 2대가 부딪히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레커차인가 해가지고 왜 차 끌고 가는 차가 오잖아. 위용 위용 하면서 와가지고 얘네들이 차를 끌고 가요. 이거 공짜로 수리센터로 끌고 가주는 거 아니야. 와가지고 끌고 가는 거 돈 다 받고요. 자, 우리 차가 찌그러졌어. 교통사고 나서. 그러면은 수리센터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결국 나 또 돈 내야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교통사고가 한번 나면 분명 교통사고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데 레커차가 우리 차를 끌고 가면서 번 돈, 우리 차가 수리를 위해서 수리센터 들어가서 결국은 수리센터 직원들이 번 돈, 이게 전부 다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결국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국내 총생산도 증가하게 되는데 그게 과연 삶의 질을 높이는 거냐? 아니잖아.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든지 복지 수준 파악이 어려운 거야.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야. 어느 나라가 막 생산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서 공장이 풀가동이 돼. 공장이 더 많이 생겨. 공장이 많이 생기면 매연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럼 환경이 오염돼. 그럼 그 나라에선 또 환경오염을 정화시키기 위한 시설을 만들겠죠. 그렇죠? 환경오염 정화시설이 만들어지는데 드는 비용도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 사실은 환경오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시설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건데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정화하는 비용도 국내 총생산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복지 수준이나 삶의 질이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또 파악이 잘 안 되냐?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 분배 상태, 빈부격차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되게 쉬운 개념이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었지. A 국가의 2010년에 GDP는 10억 달러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나라 국민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 이걸 가지고 아, 이 나라 국민들은 빈부격차가 적겠구나, 크겠구나. 이 나라 국민들은 소득이 잘 골고루 분배되어서 다 골고루 잘 살겠구나. 아니면은 뭐 소득 격차가 되게 크겠구나. 알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게 국내 총생산의 한계. 특히 요 한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